벌써 다 졌습니까? 아직 안 아직 안 졌지 않습니까? 예. 라일락이라고 보기는 봤습니까? 봤어요? 예, 라일락꽃 향기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큰 나무 밑에 가기도 하지만 라일락꽃은 그 옆에, 큰 나무 옆에 있는데 냄새 맡으면 좋습니다. 자기 빵 먹고 싶어. 그래, 빵 사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찌지가 주고, 그러니까 하나 먹고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좋은 5월 어느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법을 해야 됩니다. 민법을. 자,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민법. 오늘 이제 마지막 나갈 차례죠. 계약법 할 차례입니까? 계약금. 계약법이 아니고 계약금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계약금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3, 4월 마지막 강의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5, 6월 강의죠. 그러면 제 말이 조금 빨라집니다. 한 1.2배속 정도 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7, 8월 달 되면 1.5배속 정도로 말이 빨라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거기에 좀 맞춰서 들어야 됩니다. 다음 번 못하면 다음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란 매매 등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계약금이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 등 정약금 명목으로 건네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매매 계약할 때 반드시 계약금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매를 예를 들었습니다. 매매 계약할 때 반드시 계약금 주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우리 그러지 말고 계약금 좀 주고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계약금 교부계약이라 그래요.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약정했을 때 계약금 주는 겁니다. 그럼 요 계약금 계약은 요 매매 계약의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겠죠. 근데 요거 주의할 것, 종된 계약이잖아 반드시 동시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동시하는 것은 화매밖에 없습니다. 동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요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인데 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교부하기로 약정만 했을 때는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반드시 계약금이 교부돼야만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지만 이 계약금은 아무 말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되어 있죠. 이 계약금이 정약금 성격과 해약금 성격과 위약금 성격이 있는데 우리 민법상 아무 말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이란 여러분 민법 565조에 있듯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계약금을 두 사람 사이에 3천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근데 약속만 했는데 아직까지 계약금이 교부가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매도인은 배액 상환하고 해지하거나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안 된다니까. 봐봐요. 계약금은 요물 계약이잖아.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으면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해야 안 해? 그럼 계약금의 효력이라는 게 지금 방금 말하듯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는 게 계약금의 효력이라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으면 계약금 효력이 발생 안 한다면서? 안 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말이 맞지 않잖아.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으면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이? 그 계약금의 효력이 뭐라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는 것이라니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받지도 않았는데 뭘 배액을 상환하고 주지도 않았는데 뭘 포기하느냐고.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그게 요물계약이라고. 여러분 책 4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요물계약 되어 있죠. 그래서 요물계약이다. 두 번째 줄 봅니다. 단지 계약금을 취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565조에서 말하는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 그게 요물계약이라고. 그 의미를 모르면 요물계약이다 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변리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계약금을 3천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1,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아래 중 설명 중 옳은 거 틀린데 1,000만 원 지급하면 아직 계약금이 다 교부돼서 안 됐어요. 그럼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매도인은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다니까 틀린 거예요. 안 된다니까.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으면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란다? 요물계약.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요물계약입니다. 교부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약속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낙성계약이 아니니까. 그럼 그 위에 있는 판례 있죠? 그것만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으면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기억하면 됩니다. 자, 계약금은 우리가 가구점에 가구 살 때도 계약금 주죠. 아파트 살 때도 계약금 줍니다. 다 같이 말은 계약금이라지만 실제로 같은 의미로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계약금은 그 종류에 따라, 기능에 따라 종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종류 그런데 실제로 기능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계약금은 무슨 기능을 한다? 정약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서의 기능을 가지죠. 당연히 계약금이 교부되면 무조건 정약금 성격은 다 있습니다. 다음에 해약금입니다. 해약금은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의미에서 주는 거죠. 해제권 보류 의미에서 유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지할 권리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준다. 자, 갑과 할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토지를 을과 매매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죠. 그러면 약속만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는 게 낙성계약이라니까. 자, 재산권을 이전하겠습니다. 대금 주겠습니다. 약속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 뭐라고? 그게 낙성계약이라고. 벌써 계약 성립했죠? 그러면 성립했으면 당연히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은 대금을 지급하는데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는 것으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갑은 등기 잔금 받을 때 등기서로 주는 것으로 앞으로 이행할 것을 오늘 약속했다고. 그 약속만 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럼 약속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 약속을 지키란 말을 민법적으로 말하면 계약은 이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 지키라, 계약을 뭐라? 이행하라. 그래서 채무는 항상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겁니다. 그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 채무 불이행. 그래서 물권법은 이행의 문제를 안 남기지만 채권법은 항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겁니다. 그럴 때 두 사람 사이에 약속할 때 오늘 계약 성립하면서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 앞으로 이렇게 장차 이행할 것을 약속을 하는데 아직 누구든지 뭐는 안 했다는 겁니까? 이행 착수는 안 했지 않냐? 그러면 누구든지 이행 착수할 때까지 마음이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잖아. 약혼은 장차 혼인할 것을 미리 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아직 정신 혼인하기 전까지이지만 뭔가 찝찝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약속을 해보고, 그래도 본계약 체결하기 전까지 마음이 바뀌면 뭐라고? 파혼할 수 있는, 그때는 쉽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서류 정리가 안 들어가니까. 딱 약혼하고 나서 결혼식 들어갈 때까지 마음이 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죠. 온갖 생각이 다 나지 않습니까? 이놈을 따라가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럽니다. 그때 이렇게 안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20대 결혼할 때 그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걸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결혼은 옆에서 서둘르지 않으면 못하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차대한 일을 20대가 스스로, 지금은 결혼은 30대 하지만 보통 20대, 옛날에는 27, 요 정도고 여자분은 22, 한둘 했다고. 그거 어떻게 결혼하겠냐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왁작지껄 하면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떤 시에 어디로 들어가 있다고? 결혼식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라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 결정하기가 힘든다니까. 그러면 지금 봐봐요. 누구든지 아직까지 이행 착수는 안 했지 않느냐? 안 했으니까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마음이 바뀌면 이 계약을 뭐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지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둘이 약속할 수 있어 없어요? 그리고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자유롭게 해지를 하면 너무 해제권을 남발하니까 준 사람은 뭐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산하고 해지할 수 있는 걸로 삽시다. 좋습니다. 그 약속하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게 뭐라고? 해약금이라고. 그럴 때 19일 날 매도인이
아저씨 배액상환하고 해지합니다. 19일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매수인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일이면 중도금을 줄 날짜인데 저는 매각할 줄 알고 제 아파트도 벌써 매매했는다. 이러면 안 돼요. 뿌잉뿌잉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니까. 그렇게 해지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거꾸로 이 을도 19일날 저녁에 전화를 딱 해가지고 아다시 포기합니다. 해지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럴 때 값도 뿌잉뿌잉 못한다고. 그렇게 해지하기로 약정했다고. 그래서 이때 하는 해제가 무슨 해제야? 이게 약정해제라니까. 대표적인 약정해제니까. 그렇게 해지하기로 그런 식으로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의미에서 유보하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걸 해약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입니다. 위약은 계약을 위반한 거죠. 요거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고 요거는 계약을 뭐라고? 위반합니다. 위반할 때 효과는 두 가지가 있죠. 뭘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을 얼마 할 것을 미리 예정하는 것. 손해배상 예정료로서 위약금과 위약벌이 있는 겁니다. 자, 예컨대 중도금 취급했습니다. 중도금 취급하면 이제 해약금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중도금 취급하면 이제 해약금 해지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잔금을 안 줍니다. 잔금 안 준다는 채무를 지금 뭐하고 있다? 불리하는 거죠. 맞습니까? 매수인이 자기 채무를 불량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라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배상 하는데 원래 이 손해배상을 얼마 받아가느냐? 얼마 났다는 걸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입증한 만큼 손해배상 받아갑니다. 입증한 만큼 받아가는데 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매매계약 할 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장차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채무를 불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을 얼마 할 걸 미리 약속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매수인 당신이 위반하면 요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져가고 매도인 내가 위반하면 요 계약금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합시다 라고 약속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돈을 주는 걸 손해배상 예정력으로서 위약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위약했죠? 특약했으면 만약 매수인이 잔금 안 줘서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면 이 값은 뭐 할 필요도 없이 입증할 필요 없이 그 계약금을 그냥 손해배상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다 했죠. 장점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단점은 더 손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정액 청구가 아니 됩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요 손해배상 예정액을 크게 하면 할수록 계약은 잘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요? 그렇죠. 손해를 배상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요 위약금이란 계약이 잘 체결되기로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을 위약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위반했을 때 페널티를 이만큼 크게 주니까. 그보다 더 큰 게 뭐라고? 위약벌입니다. 이건 아예 채무를 불량하면 계약금을 뭔다? 몰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약금은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당사자가 아무 말 없이 위약금을 주면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 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위약금 특약하면 요 손배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위약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민법 아무 말 없으면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게 그럼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약금을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특약해야 됩니다. 특약하지 않으면 절대로 위약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갑과 사의 계약금 3천만 원 하기로 했어요. 근데 3천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근데 아무런 특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중도금 줬는데 을이 잔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매도인은 그 3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게 없게? 없잖아. 방금 내가 특약해서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안 된다니까. 안 했으면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얼마 손해났다는 걸 모여서 입증해서 입증한 만큼 받아갑니다. 물론 이제 손해배상금에서 계약금에서 까고 주겠죠. 그건 나중에 상계 처리하는 것이지 다 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제발 좀 특약하시십시오. 특약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475페이지 1번 판례를 보십시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옵니까? 그래서 이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일방 기책 사유로 해지되었더라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당연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사에서는 뭐, 계약 해지하면 무조건 뭐 안 줍니까? 계약금 안 돌려주죠. 그게 소송 붙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소송 아닙니까? 그럴 때는 특약했냐 아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그건 특약할 때만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개업소를 통해서 부동산 중개 거래를 하면 위약금 특약할까 안 할까요? 아예 활자화되어 있습니다. 왜냐? 중개업자는 한일 사태에 계약이 해지되면 분쟁이 생기잖아. 그럼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는 게 낫겠죠? 그럼 위약금 특약하는 게 분쟁 해결에 도움이 돼요. 안 그러면 입증해서 얼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위약금 특약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위약금 특약했어요. 그럼 특약하면 해약금 성격은 사라집니까? 같이 겸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계약금이 교부되면 해약금 성격은 있기 때문에 위약금 특약하면 이 두 가지 성질을 뭐한다? 겸하는 것이지. 요 특약 이 성질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475페이지 제일 위에 해약금 추정 글씨 봅니다.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만일 위약금 특약하여도 해약금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만일 위약금 특약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과 무슨 성질? 손해배상 예정으로의 성질을 겸하게 됩니다. 왜냐? 위약금 특약하면 손배정으로 보기 때문에 두 가지 성질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 마치 처음 듣는다는 눈빛 많습니다. 전부 다 기본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약금은 샅샅이 알아놔야 됩니다. 계약금은 지금 뭐 거의 판례 하나도 없이 다 나올 정도로 계약금은 다 상세히 나오고 어렵게 나옵니다. 자, 두 가지 판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성질을 겸한다. 자, 요게 기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 해약금 해제를 봅니다. 해약금 해제는 첫 번째 언제까지 할 수 있냐? 두 번째 행사, 세 번째 효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약금 행사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상대방 이행 착수입니까? 일방 이행 착수입니까? 그렇죠. 일방 이행 착수입니다. 요때 이행 착수란 일부를 행하는 것은 당연히 이행 착수죠. 지금 요 중도금 주는 걸 지금 이행 착수를 할 수 있어 없어요? 매수인이 대금을 취급하는 게 자기 채무인데 중도금 준다는 건 대금 일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일부를 이행하는 건 이행 착수도 아니다? 이행 착수지. 그러니까 중도금 주는 것은 이행 착수죠. 그럼 무조건 중도금 준 다음에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중도금이란 매수인이 자기 채무를 일부를 이행한 거라니까. 맞습니까? 그럼 만일 중도금 주기 전에 매도인이 먼저 등기서를 주기로 했으면 등기서를 늘어준 거는 벌써 이행 착수예요. 꼭 중도금만 이행 착수가 아니라고. 이해되겠습니까? 매도인이 등기서를 먼저 주기로 했으면 등기서를 줬으면 이행 착수해서 안 해서요. 그럼 끝난 거라고. 그 이후에는 해약금 해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행 착수. 그런데 일부를 이행하는 것만 이행 착수가 아니고 이행에 필요한 무슨 행위를 하는 것도 전제 행위를 하는 것도 이행 착수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행을 준비하는 것은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거기에 475페이지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목적물 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예를 드는 거 있죠.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이행착수입니다. 봐봤어요? 중도금 없이 잔금하고 등기소를 바로 주기로 했어요. 그럼 잔금 주는 게 이행착수인데 잔금 주기 위해서는 등기 받아야 되겠죠. 그럼 등기소에 갑시다 하는 말 자체가 내가 지금 이행을 하기 위한 전제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행위라고? 이행착수에 해당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20일 날 중도금 주기로 했는데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15일 날 통장으로 중도금 바로 붙여버린 겁니다. 15일 날 받았던 값이 17일 날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냐? 이게 중동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천에서. 말도 없이 15일 날 뭘 줬다? 중도금 지급합니다. 언제 약속했는데? 그럴 때 이 이행기 도래 전 이행 착수도 적법한 이행 착수냐 이 말입니다. 이행 착수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해지할 수 있게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중도금 지급했어요. 매수인은 이행 착수했죠. 그러나 아직까지 매도인은 이행 착수했어 안 했어요. 그럴 때 이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한 이후라도 매도인 이행 착수할 때까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래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일방이행 착수입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취급하면 매수인 자신도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제발 없습니다. 476페이지 1번 판례입니다. 중도금을 취급하면 땡입니다. 매수인 자신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취급한 이유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행 착수에 관해서 판례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해약금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중도금 주기 전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했습니다.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것은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중도금 주는 게 이행착수입니다. 자,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중도금 없이 잔금 주기로 했어요. 근데 잔금과 등기수수료는 무슨 관계? 동식입니다. 그럴 때 이 갑이 등기수수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너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성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너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 성소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 받고 본데 갑이 배액 상환하고 해제해버린 겁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 너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 제기한 것은 아직 내 채무 이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아직 매도인도 이행 착수 안 했고 매수인도 이행 착수 아닌 겁니다. 이행하라고 소 제기하는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2번 다 나왔어요. 이것도 나왔고 여러분 판례 2번 판례입니다. 476페이지 2번 판례 보십시오.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매도인이 거절함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성소 판결 받은 것만으로 이행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번은 허가받은 것만으로 아직 이행 착수로 볼 수 없다. 요 세 가지가 늘 돌아서면서 나오는 답입니다. 그 위에 세 가지 판례 있죠. 여러분 너무 어렵게 외워를 하지 말고 그게 1번은 제가 까만 글씨로 중도금 취급하여 해지할 수 없다 써놨죠. 그럼 여러분도 중도금 해지할 수 없다. 그리고 2번 판례는 성소 판결 받은 거 해지할 수 있다. 3번 허가받았다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유 묻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요 이야기입니다. 잘 암기하십시오. 행사 방법입니다. 행사 방법은 준 사람은 간단하죠. 포기하고 해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제공해야 된다? 반드시 배액 제공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제공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배액 제공하면 되지.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탁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공탁하면 내가 목탁으로 때려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탁할 필요는 없다. 자,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소멸하겠죠. 그러나 원상회복은 뭐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행 안 했는데 무슨 원상회복이 있습니까? 손해배상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거는 약정해제인데 손해배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565조 해약금 해제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계약법 하는데 또 강행규정 그럼 죽일게요. 계약법 무조건 무슨 규정? 임의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 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해약금 해제하지 않는다는 특약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자,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중도금 지급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544조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 할 수 있게 없게? 있죠. 약정해제가 있다 해서 법정해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꼭 잔금 안 주도 해제할 수 있냐 그러면 못한다 그러면 돼. 그럼 잔금을 안 주면 해제를 못하면 그럼 무자라고 평생 잔금 주자다가 이제 죽어야 됩니까? 잔금 안 주면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지 왜 못한다고 그러냐고. 잔금을 안 주는데 왜 해제를 못하느냐고.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중도금 주고 나면 이제 해약금 해제는 못하잖아. 그럼 잔금 안 주면 무슨 해제? 저번 주에 봤던 법정 해제를 하는 거지. 채무불이행한 법정 해제를 한다고. 따라서 이 약정 해제가 있다 해서 법정 해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약정 해제라는 것은 채무불이행 등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 외에 추가로 우리 이런 식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하는 게 이게 해약금이라니까.
따라서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476페이지 리얼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도 상대방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정 해제가 있다 해서 법정 해제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금의 가는 것, 매매의 성립입니다. 이제 효력 보는데 효력 중에서 이제 거기 보면 477페이지 비용 나오죠. 비용은 거기에 쌍방균분한다 되는데 이때 비용이란 거기 보면 청량비용, 감정평가비용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잘 나오는 게 등기 이전 비용입니다. 여러분 등기 이전에 필요한 것, 등기 비용은 매매 비용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아니죠. 그거는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행하는 비용이지 무슨 비용이 아니라 체결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가져가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등기는 가져가는 사람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자, 479페이지 매매의 효력입니다. 여기서 나올 건 이제 담보 책임밖에 없죠. 여기서 담보 책임에서 하나 이제 볼 거 568조를 보십시오. 그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 하며 매수인은 대금을 뭐 해야 된다? 지급하라. 이쪽에 먼저 한쪽이 하게 안 하게? 안 하죠. 그래서 이장 쌍방 의무는 특별한 관습에 없어 뭐라고? 동시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타인 권리도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타인 권리를 매매하게 되면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69조 나오는 겁니다. 좋아. 483페이지 두 장을 넘겨보십시오. 그 569조라는 조문이 나오죠. 483페이지. 거기에 제일 위에 조문 보면 타인 권리에 매매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기억이 돼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무효화되어 있지 않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할 뿐이지 타인 권리 매매로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480페이지. 제일 또 잘 나오는 게 두 가지죠. 과실기속입니다. 갑과을 상가 매매를 합니다. 그럼 이 상가의 한 달에 월세가 150마리입니다. 그 월세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실이에요. 이 과실을 언제부터 매수인께 되느냐? 제가 과실 그러면 항상 뭘 기준한다 했죠? 과실에는 인도, 과일은 인도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 인도 좀 그렇게 하면 기억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도시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인도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인도한 이후에는 매수인에게 기속됩니다. 단 인도하기 전이라도 대금을 다 완납했을 때는 누구한테 기속된다? 매수인에게 기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가 이게 나온 거예요. 갑의 건물을 지금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소유자는 누구냐? 갑입니다. 근데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안면이 있으니까 그냥 강제로 나가기를 하기 좀 뭐하니까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고 잔금 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해준 겁니다. 자, 그럴 때 등기는 누가 앞으로 했다고? 매수인 앞으로. 그러면 여기 나오는 월세 과실은 누가 가져갈까요? 이게 판례가 나온 거예요. 매도인 겁니까? 매수인 겁니까? 예? 여기 지금 해놨는데 이걸 못 풀면 되는가? 지금 인도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 대금 다 완납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매도인 거지. 그거 뭐 그렇게 어렵냐고. 지금 등기 하나 해놨구만. 등기하고 과실하고는 관계 있어 없어요? 그걸 없자. 말은 잘해. 근데 왜 등기 안 하면 그렇게 헷갈리고 그러냐고. 인도시를 기준한다니까. 인도시. 등기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인도시를 기준합니다. 인도시. 제발 인도시를 기준합니다. 다시 또 이제 나오는 게 대금 지급 장소 아닙니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자, 48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대금 지급 장소 나오죠. 여러분 우리 민법상 보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는 어디에서 이행해야 되느냐? 법조문에 뭐라 되어 있냐면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하라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이행하라고? 이행 장소가?
채권자의 주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무슨 채라냐면 지참채무라 그래요. 따라서 우리 민법 대원칙은 무슨 채무다? 지참채무의 원칙입니다. 이름 488이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이 돈 받을 채권자고 매수인은 돈 줄 채무자니까 결국 매매대금은 어디서 지급해야 된다? 매도인의 주소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단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디서 지급하면 된다? 인도 장소. 그렇습니다. 뭔지 확실히 아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인도 장소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원칙은 무슨 채무라고? 지참채무. 외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지급할 때는 인도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꼭 보면 뭐 소재지 이렇게 나온다든지 물건 소재지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소재지가 아니고 인도 장소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그게 잔잔한 거 법조문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라 그랬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읽어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담보책임 들어갑니다. 이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민법상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죠. 그럼 매도인은 뭘 이전해줘야 되고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대가적이고 교환적이죠. 대가성이 있다는 것은 그 가치가 같아야 된다, 안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그럼 대금은 법정화폐를 주는데 이 갑이 을에게 넘겨주는 재산권인 권리나 그 목적물인 물건의 하자가 있다. 그럼 대가성이 떨어지잖아. 그럴 때는 매도인은 그 권리나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무슨 책임이라 한다? 담보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와있죠?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혹은 권리의 목적인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이 담보책임입니다. 자, 이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만 지는 책임이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자연적 현상에서 노후화되더라도 책임집니다. 다음에 당연히 강행규정이게 임의규정이게? 임의규정이죠. 다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입니다. 담보책임 면제특약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면제특약 하더라도 알고서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담보책임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알고서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담보책임집니다. 특정물 아니고 불특정물 매매도 당연히 담보책임 인정됩니다. 근데 이 담보책임이라는 게 지금 방금 권리하자, 물건하자 되어 있죠. 요 두 가지고 이제 나머지 매매 중에서도 독특한 매매가 경매가 있죠. 그래서 경매 쓸 때는 누구에게 부담시킬 거냐 그 문제가 발생할 뿐입니다. 결국은 담보책임이라는 게 크게 물건하자와 무슨 하자 있다? 권리하자. 이 둘 중에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할 때 권리하자가 있는 것은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권리하자가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수량부 쪽 일부 멸실입니다. 수량부 쪽 일부 멸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한물건 설정으로 인한 담보책임 그래요. 제한물건. 다음에 마지막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행으로 인한 겁니다. 실행. 그래서 저당권, 전세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 그리고 이제 물건 하자 담보책임 있죠.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담보책임 그러면 하자 담보책임 그러면 물건 하자 담보책임을 많이 합니다. 580조입니다. 조문은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 더 물건이 특정물이냐, 종료매매, 불특정물이냐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갑과 할 사이에 토지 1000평 매매 계약 했어요. 그런데 이 토지 전부가 갑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 소유, 타인 권리를 매매한 겁니다. 아니면 갑과 할 사이에 1000평 매매를 했는데 요 1000평 중에서 300평이 갑 소유가 아니고 병 소유인 겁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죠.
아니면 갑과 을 사이에 1000평 매매 계약 했어요. 근데 나중에 청약해 보니까 실제로 700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몇 평이 모자란다? 300평. 수량이 부족한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았어요. 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병합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겁니다. 그럼 왜 지상권 설정된 거 몰랐냐?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정 지상권은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몰랐는 거죠. 이렇게 매매 목적물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유치권이 설정된 겁니다. 이렇게 제한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겁니다.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 갑과 을 A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1억입니다. 이 부동산이 3억입니다.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도 매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 설정 자체로는 담보 책임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매수할 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할 때는 둘 중에 하나겠죠. 요 1억이란 갑이 1억 채무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채무를 뭐하거나 인수하거나 인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고 매매하겠죠. 인수한다 그러면 매매되면 얼마 주고? 2억 주고 1억을 인수할 것이고, 인수 안 하면 3억 주고 대신 저당권은 말소식이겠죠. 이렇게 하기로 하고 매매를 했다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서는 매도인은 책임질 일이가 없죠. 그런데 중도금 주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잔금 주기 전에 저당권이 실행돼 버린 겁니다. 실행. 그래서 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럴 때 매도인이 지는 책임입니다. 아니면 내가 등기까지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저당권을 말소시키기로 매도인이 약정했는데 매도인이 저당권을 말소 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돼 버렸어요. 그럼 이미 취득했던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날아갑니다. 이게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입니다. 따라서 이건 설정이 아니고 무슨 책임? 실행됐을 때 지는 책임입니다. 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물건 하자도 합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권리 하자가 있다는 걸, 물건 하자 있다는 걸 알고 매수한 사람도 있고 모르고 매수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모르고 매수한 사람이 선의의 매수인이죠. 그럼 선의의 매수인은 당연히 담보책임 물을 수 있게 없게? 있죠. 선의가 담보책임 못 물으면 그럼 누가 담보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알고 매수한 사람도 있어요. 즉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느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은 따로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선의는 할 수 있으니까 외울 필요 없고, 악의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위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악의 위주로 봅니다. 그럼 오늘 일단 담보책임은 어떤 것인지 이제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봤죠.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569조 했잖아.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해 줄 뭘 부담한다? 채무를 부담한다고. 그 채무를 잘 이행했으면 책임질 리가 있어, 없어요? 이 없죠.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 못했을 때 지는 책임입니다. 그럼 이때 을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게?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할 경우 권리를 취득 못하면 해지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계약을 뭐하죠? 해지하는 거죠. 해지만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어. 왜냐하면 지가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해준다는 말을 믿고 매매했다니까. 근데 못해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선의만 하는 게 아니고 악의도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당연히 선의만 합니다. 여러분 어느 기구든지 쭉 보면 전부 다 손해배상 누구만 한다고? 선의입니다. 왜냐하면 악의는 알고 예상했으니까, 손해 발생을 예상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할 경우입니다. 지금 매매대금을 사무하기로 했는데 을이 매매할 때 병소유지만 갑이 그걸 취득해서 이전해 준다 했으니까 매매대금을 일단 3억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권리를 취득 못 해줬으니까 3억 다 줄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청구 들어간다? 대금 감액 청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매수인 을은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하는데 병원은 반드시 1000평이 필요해요. 그러면 잔존 부분 700평만이라면 계약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잔존 부분만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물론 따로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지가 다 취득한다 해서 3억 했으니까. 그래서 악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해제도 할 수 있느냐? 아니 돼요. 왜냐? 처음부터 일부가 타인에 속한 걸 알았을 때는 잘못하면 내가 취득 못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선인은 악의는 참 대금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량 부족 일모별실인데 이것은 수량 지정 매매일 때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 중개법 시간 아직 수량 지정 매매라고 배웠죠? 배웠습니까? 필지 매매, 수량 지정 매매. 여러분 수량 지정 매매란 예컨대 토지를 매매할 때 이 토지 매매에서 가장 주된 요소가 되는 게 일정 면적이 있다는 때 주안점을 둡니다. 그리고 대금도 그 면적에 대비해서 뭘 설정한다? 금액을, 대금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 말 속에는 이 매매할 때 이 매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일정 면적이 있다는 때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금액도 어디에 따라 결정한다? 면적에 따라. 그럼 이런 매매를 무슨 매매?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해요. 매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뭐다? 면적. 그런데 그 면적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리나는 거죠. 근데 필지 매매는 안 그래요. 예컨대 봐봐요. 단독주택을 매매합니다. 그럼 대지 매매하겠죠. 그럼 대지 매매할 때 등기부에 80평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청량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청량 무슨 청량을 합니까? 새로 건물을 신축하면 오를까? 안 그러면 돈 들어가는데 무슨 청량을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지적 공부 대상 뭐 지적도부터 시작하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잘 보지도 못해요. 그냥 등기부만 봅니다. 그럼 등기부 폐지법은 몇 년 나와 있죠? 그냥 그게 있는 줄 압니다. 그냥 대장을 갖다 줘봤자 뭐라고? 왜 주는지도 그 사람들 잘 몰라요. 안 주면 나라고 뭐라고 왜 안 주냐? 이거 주면 뭐 보지도 몰래. 그러면 80평 했어요. 그래서 대금 다 주고 나서 건물을 신축할 때 다시 청약해 보니까 75평밖에 안 돼요. 그럴 때 매도인한테 쫓아가가지고 감액해달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나중에 75평밖에 안 되면. 그럼 좋아. 나중에 청약해 오니까 85평이에요. 그럼 매도인 와서 돈 더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심정이 딱 돼 있으면 저울이 가 있으면 공평합니까? 공평 안 합니까? 그거는 법률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법부 그게 표가 묘를 보면 저울되어 있잖아요. 어느 한쪽도 뭐라고? 치우지 않게 한다고. 그게 공평. 여러분 벌써 공평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수업 시간에 말하죠. 어떤 분쟁이 있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할 때는 항상 내가 누구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상대방 입장에서 해보면 돼. 그럼 반드시 저쪽에도 할 말이 있게 없게 있다고. 그럼 내가 올바르다고 하지만 항상 분쟁이 생긴다는 것은 뭐라고? 저쪽에도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라고? 이 저울이 잘 올라가 봐야 돼. 그래서 마음에 안 맞더라도 상대방 말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 이런 매매는 무슨 매매냐? 필지 매매예요. 필지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토지는 개수의 단위가 뭡니까? 필이죠. 건물은 개수의 단위가 동이에요. 배추는 개수의 단위가 폭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필, 한 동, 한 폭이 그럽니다. 그럼 배추 한 포기가 5kg 나가면 두 포기는 10kg 나갑니까? 응?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건물 한 동이 32평형이 있으면 두 동은 64평형입니까? 한 동이 32평형도 있고 60평형도 있고 120평형도 있고 180평 아파트도 있어 없어요? 210평도 있습니다. 네, 180평 리모델링 한 데는 가봤어. 리모델링 한 데 그게 모델하우스 가봤어. 160평은 내가 사는 데도 가봤어요. 요 무슨 스톤 브라운 스톤인가 그게 연희동에서 그게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지금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이제 지금은 잘 안 되겠네. 화장품을 팝니다. 왜 우리도 외국 가면 어느 코스트를 하잖아요. 그 화장품 코너예요.
그게 210평형입니다. 들어가 보면 이하호 하면 항상 있다고 뭐라고? 저쪽에서 호야 이래 한다니까. 210평형이면 얘보다 더 큽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왜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데 산다는 사람 식구 많겠죠. 그런 사람들도 식구도 몇 명 없어요. 약간 희한한 곳입니다. 그럼 이 한 동이 이렇게 많잖아. 그럼 한 필도 80평 있고 40평 있고 50평 있겠죠. 그럼 지금 이게 여러분 필을 매매했다는 것이지 수량하고 관계가 없다니. 그게 필지 매매라고. 필지 매매는 여러분 그냥 개수의 단위로 많은 것이 파는 것이 그게 얼마 수량인지는 주안점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대금 감액 담보 책임진 다닌다? 안 져요. 요때만 담보 책임진다. 이걸 뭐라고? 수량 지정 매매라 그래요.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그런데 이 수량이 부족했으니까 당연히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죠. 잔존 부분만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당연히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왼쪽하고 거시가 같아요. 자, 그런데 만일 처음부터 수량이 부족한 걸 알았더라면 삽목 져줄까 안 줄까요? 안 주겠죠. 따라서 이건 당연히 뭐만 된다? 선의. 악의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 수량 부족했는데 매매계약이 성립할 당시는 1000평이었다.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는 건물이 다 있었어. 근데 계약이 성립된 후 수량이 부족했거나 목적물 일부가 멸실됐다. 이건 담보책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거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수량이 부족한 거. 즉, 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원시적 무슨 불능이다? 일부 불능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 후 부족된 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책 486페이지 제일 밑에 줄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즉 원시적 불능일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밑에 각주 26번을 보십시오. 제일 밑에 각주 26번. 수량 지정한 매매계약 후에 수량이 부족한 경우, 이거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게 없습니다. 수량이 지정하는, 즉 계약 성립 후 목적물 일부가 멸실되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기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기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지 담보책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능도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을 말한다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도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지금 하고 있잖아. 그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라니까. 요게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만 적용된다니까. 후발적 불능은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수량이 부족했거나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인정되는 겁니다. 다음에 제한물건 설정은 제한물건이 설정되더라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죠. 그리고 제한물건은 기간이 만료되면 제한물건은 소멸하기 때문에 이때는 담보책임은 좀 약합니다. 원칙은 뭐만 청구할 수 있다? 그로 인한 손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제한물건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의도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제한물건 설정된 걸 알았더라면 감액한다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악의는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은 제가 설정이 아니고 실행으로 인한 그랬죠. 그럼 매수인은 처음부터 저당권 설정된 걸 알고 사서 모르고 사세요? 알고 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뭘 불문한다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선악을 불문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선악을 불문합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악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 날아갔으니까 당연히 계약을 만다 해지하는 거고, 뭘 받습니까? 손해배상 받는 거죠. 자, 물어봅니다.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게 없게? 있어. 이거는 선악을 불문하니까. 그래서 전 담보 책임 중에서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저당권 실행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선악을 불문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계약법 총론할 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처득자라 했죠. 제3처득자는 해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 매수인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내 소유권 날아가니까 매도인 대신 돈 갚아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돈 다시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매수인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는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재 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구상권 행사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떨 때 매수인이 지 돈으로 가지고 갚아줬을 때, 출재해서 했을 때 설재 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다음에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인데, 이런 물건의 하자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담보 책임 안 지겠죠. 그리고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물건을 매매할 때는 매매 물건을 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보죠. 그러면 당연히 손쉽게 발견될 수 있는 건 알고 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요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선이고 뭐까지 해야 된다? 그렇죠. 무과실까지 해야 됩니다. 악의는 고사고 선이고 무과실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를 했어요. 아니면 기계를 매매했습니다. 근데 건물 매매하고 건물에 딱 들어서 위를 보니까 하늘에 별이 보이네. 집안에 들어왔는데 별이 보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어머나 낭만적이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공작 기계를 매매했다. 그럼 매매할 때는 보통 검사 성적서나 카탈로그 주죠. 거기 있는 성능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성능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정도 성능이 안 나오더라. 그게 물건 하자입니다. 그럼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유권 침해하는 것은 지장이 없죠. 그래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은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돼요. 다만 그 하자가 중대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 갑한테 가서 아저씨 이 건물 말고 다른 건물 주세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는 특정물이기 때문에 지구상이 통틀어서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물은 다른 거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자동차 매매했어요. 이 자동차가 신차입니다. 신차. 자, 신차란 말은 영업소에서 차 살 때 매매 계약할 때 내 차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카탈로그 보고 요거 이랬지 않습니까? 영업소에 견본품 하나 있잖아. 왜 그렇게 사느냐? 지정할 때 여러분 한 대가 아니고 같은 종류의 차를 많은 거인 거 아닙니까? 수많은 종류를 중에 하나를 지금 내가 지정한 겁니다. 소나타 얼마짜리 무슨 색 이러죠. 그럼 이런 것은 여러분 다른 내가 원하는 물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잖아요. 특정물이 아니고 종류를 지정해서 매매했다는 겁니다. 종류를 지정해서 매매한 겁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내가 말한 적이 있어 없어? 그게 종류를 지정했다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사줘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아이스크림 사달라 했을 때 딱 나한테 올 때는 특정한 아이스크림 오잖아. 그러니까 종류 매매하더라도 나한테 인도될 때는 특정 물건이 인도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오른쪽 깜빡이가 깨졌네. 깜빡이 깨지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아저씨 이 차 가져가고 새 차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새 건물 주세요 안 되죠. 특정물. 이거는 완전물 거부청구권이 하나 더 인정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본넷들을 열어보니까 엔진이 없네. 그럼 계약의 목적을 달성 못하죠? 그럼 계약 해지하면 돼. 그러지만 해지 안 하고 뭐 할 수 있다? 완전물 거부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를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미치입니까? 돈원입니까? 손해배상 하든지 아니면 뭐라고? 세차. 계약 해지하든지 세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총 담보책임입니다. 그러면 담보책임에서 가만히 보면 보세요. 담보책임이라고 거창하게 말을 하지만 담보책임은 거의 요 출재 상환 청구는 저당권에서 돈을 갚아줬을 때 있는 독특한 거고 나머지를 제하면 전부 다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해제, 해제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이게 담보책임이에요. 다른 담보책임이 아니고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딱 두 개는 대금 감액이 있죠. 대금 감액은 모두에 있는 게 아니고 딱 두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금 감액은 누구한테만 청구하느냐? 일수아주마에게만 청구합니다. 대금 감액은 일수아주마에게. 딱 이렇게 오면 담보책임 85%는 일단 맞춥니다. 대금 감액은 누구한테? 일수아주마에게. 대금 감액은 일수아주마에게. 자,
복잡하고 난 다 외우기 싫다 그러면 요것만 외우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85%를 맞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95%까지 올립니다.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달랑 몇 가지밖에 없습니까? 전부와 일부밖에 없어요. 요 저당권 실행은 아예 처음부터 설정이 아니고 뭐라고? 실행으로 인한 담보 책임이니까 선악을 불문합니다. 그럼 요 두 개만 딱 지금 악이죠. 이 악의를 잘 이제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사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저는 이 손가락 가지고 외우게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별로 효과도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이상 재미있어 하는 건데, 자 봐봐요. 손가락이 3개 있는데 보통 중간에 게 제일 길죠. 그러면 대금, 감액, 손해배상, 해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해제. 그리고 이게 해제입니다. 이 손가락이 요 해제는 대금, 감액이고 요 해제는 뭐라고? 손해배상이에요. 계약 해제 그러면 뭐라고? 이거. 대금, 감액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 그러면 이걸 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쉬어가는 타임 한번 봅니다. 손을 딱 이렇게 잡아봐봐요. 전부 다 어느 소리는 하나 하면 돼. 이 되든 얘든 괜찮아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 둘, 셋 그러면 그 중에 손가락 하나만 딱 펴니다. 하나, 둘, 셋! 손가락 하나만 펴라니까. 손가락만. 봐봐, 다 틀립니다. 여기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에요. 이거는 힘만 세면 된다. 다른 건 필요 없잖아. 지금 여기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요거는 귀여운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 우리 부인이 제일 귀엽습니다. 부인이 그런 거 보니까 진짜 귀여워 뭐예요. 오, 귀여운 사람 좋아합니다. 뭐 지적인 사람. 이건 있습니다. 이게 변태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이게 꼭 한 사람, 이거 굉장히 피기 힘들죠? 꼭 이걸 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변태적인 사람입니다. 예? 근데 꼭 피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걸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봐봐요. 아니, 이게 뭐라고? 계약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입니다. 그럼 선의는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선의는 공부할 필요 없잖아. 악용하는데 여기 마디가 있잖아요. 그 마디가 첫 번째 마디가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악이고 두 번째 마디가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겁니다. 전부와 뭐라고? 처음 들을 때 잘 들으면 돼요. 전부와 일부죠. 그러면 선의는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악인데 우리는 시험장에서 큰일을 해야 되잖아. 지금 시험장용입니다. 딱 그러니까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만 찍어두면 돼요. 요 두 개만 찍어두면 돼요. 몇 개라고? 요 두 개만 찍으면 됩니다. 안 그러면 악 쓰면 돼. 아니면 전일 써도 돼. 전부, 일부. 그러면 공부할 때, 문제할 때, 계약 해제는 악의도 누가, 선의는 당연히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계약 해제는 악의도 할 수 있는 누가 할 수 있냐? 그럼 계약 해제가 뭘 펴야 된다고? 중간에 이걸 펴면 되죠. 근데 첫 번째 마디에 까맣게 되어 있으니까 권리 전부가 타인을 속할 경우 악의 매수인 또 뭐는 할 수 있구나? 계약 해제는 하구나. 그럼 다른 건 없죠? 그러면 악이 그거밖에 없어요. 계약 해제할 수 있는 악의는 뭐밖에 없다고? 권리 전부 이밖에 없어요. 궁금하다. 대금 감액은 누구도 할 수 있죠. 그럼 대금 감액이 뭘 펴야 된다고? 이거 펴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마디에 있죠. 권리 일부가 타인을 속할 경우 악의 매수인 또 계약 해제는 대금 감액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까맣게 쳐도 되고 여기에 일, 전 이렇게 써도 돼요. 선의는 당연히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그 외에는 동그라미 친 게 없죠? 그럼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시험장에서 아무리 보이더라도 컨닝이 아니에요? 컨닝이 아니지. 뭘 아무것도 없는데 찍어놨는데. 전 일선한데 그게 무슨 컨닝이냐고. 굉장히 쉽다니까. 자주 해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궁금하면 펴보면 되니까. 뭐가 궁금하다고? 대금 감액 궁금하면 이거. 계약해지 궁금하면 이걸 펴면 돼. 그럼 딱 찍혀 있다니까. 근데 이 시험장에서 시험 칠 때 감독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박살나. 그럼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러면 안 돼.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은 근본적으로 뭘 불만하죠? 그럼 그것도 궁금하면 여기 저당 쓰면 돼. 마지막 절에 저당 쓰면. 저당권은 계약 해지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누구도? 악의도. 선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악의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5%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몇 프로라고? 95%입니다. 마지막 99% 올라가는 게 딱 요거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느냐? 이 하자 담보 책임을, 담보 책임은 마냥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내에도 제척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것 중에 제척 기간이 없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전혀 권리를 취득 못한 경우입니다. 이건 권리를 취득해서 못해서. 이건 조금이라도 취득했잖아요, 다. 근데 요거는 취득해서 못해서. 저당권이 뭐 됐다고? 실행됐다니까. 그럼 요 두 가지가 제척 기간이 없어요. 요 두 가지는 없습니다. 아예 권리를 취득 못한 케이스입니다. 나머지는 제척 기간이 원칙적으로 다 1년입니다. 1년. 그런데 물건은 계속적인 하자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6개월입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되는 거예요. 여기는 선의도 할 수 있고 악의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 권리 일부가 타내고 시작한 걸 안날, 악의는 계약 한 날로부터. 그런데 이게 얼마나 또 틀리기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선의는 안날, 악의는 한 날입니다. 이건 전부 다 선의만 할 수 있죠. 다 안날로부터 1년 6개월 그렇습니다. 그럼 여봐요. 여기서 제일 복잡한 게 뭐냐? 권리 일부입니다. 권리 일부는 대금 감액도 있고 악의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 선의만 되는데 여기는 악의도 할 수 있다니까. 더군다나 대금 감액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제일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권리 일부입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할 때 이게 제일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 그래야 물어볼 게 많잖아. 대부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요게 담보 책임 내용입니다. 담보 책임. 자, 조금 나머지 몇 가지 보고 담보 책임 마치면 됩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